그럼 시작하는 날은 상식으로 우리 세법은 개시일이라고 표현해요. 개시일이고, 그래서 과세기간을 물어보면 6개월로 봐야 돼요. 그럼 자 2월 1일 날 개업을 첫 번째 과세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일까요? 6월 30일일까요? 그렇죠. 6월 30일 과세기간이잖아. 그래서 과세기간은 무조건 6개월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이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일반 법인 사업자 이야기예요. 법인 사업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를 할 거예요. 안 내는 건 아니고 내는데 신고하는데도 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비조세 비용들이. 그럼 부담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 10월 25일 날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1기 과세기간 전체에 확정 신고가 난 거에 대한 전체 과세기간 납부세액 있죠? 그게 절반을 내라고 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10월 25일까지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럼 전 과세기간에 대비해서 3분의 1의 사업에 미달하게 되면 예정 신고를 진짜 내 법만큼만 신고해도 돼요.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고 의무가 없다라고 했죠. 꼭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도 직전 1년간 총 매출액이 1억 5천 이하인 그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하도록 지금 바꿔버렸죠. 그래서 법인도 매출이 작은 곳은 이것마저도 부담될 수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 5천이 뭐야? 버는 게 1억 5천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랑 동급인 건데 형태만 법이 인격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도 힘든데 법인 사업자라고 똑같이 다 시키면 부담 안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부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신기한 게 부도는 많이 안 나요.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 옛날에는 뭐 하다가 말아먹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알아서 스스로 줘봐요. 미리 안 될 예상을 지금 할 수 있는 경기가 돼서 그런지 지금은 폐업이 많지 부도 나진 않아요. 아마대로 지금 뭔가를 잘 되게 하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있던 거에서 이거 아니니까 딴 걸로 전환하거나 돈 안 날리려고 좀 많이 닿나 봐요. 자, 그럼 우리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에 몇 번일까요? 그렇죠. 얘는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기간이에요. 편하게 해줘야지. 그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중간에 내는 게 있어요. 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예정 고지 납부가 아니고 예정 부가 납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왜 예정 부가 납부라고 말하냐면 과세관청이 봐서 30만 원 넘었어요. 그럼 내세요라고 부과할 거고, 안 넘었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담배 가게라고 말하는 구멍가게 있죠. 할머니는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1년치 사업 다 했어요. 근데 그 세금이 부가세가 얼마 안 돼. 그러면 소액 부징수라 해서 세금 징수 안 할 거라서 부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팔고 있으신 분 꽤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전화하는 것도 비생산적이잖아요. 그죠? 그 시골에 있는 군청에 있는 군에 있는 세무서가 연락하는 자체가 어르신한테 시달릴 일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세금 내라 잘못했다가 할머니한테 혼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분들 다 간이과세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간이과세에 대한 개념 느낌 이해가시죠? 그리고 과세기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338페이지에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에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예요. 자, 제가 용어만 적어드리고 내용은 말로 설명드릴게요.
사업장 단위라는 건 우리 사업하고 있는 그 장소 있죠? 사업하고 있는 장소. 그럼 그 장소를 단위로 해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우리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납세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거기다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납세지는 길 가다가 아무 세무서 보이면 아무 때나 내면 돼요. 근데 내가 세금 안 냈죠? 그러면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날 잡아올 거예요. 그게 납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세무서에서 우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세무서에서 우리를 관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편한 위치로 잡아요. 그래서 광업도 탄광의 위치는 산마다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할 거고,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공경 단계를 바꾸면서 옮겨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게 제품 완성하는 장소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할 세무서장이 얘 부가가치세 잘 내는지 확인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 건설업은 시행사가 아니에요. 시공사예요.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 시행사가 분양해가지고 집 파는 놈들이고. 그럼 시공사는 우리 전국 각지에 다 짓고 있죠. 또 우리 운수업, 택시. 지금 여기서 택시 타고 여러분 집에 가면 많은 구를 지나가 있죠. 예를 들면 구로구다. 그럼 여기서 하면 강남에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방금 제가 말한 곳에 전부 다 뒤에 세무서 붙이면 다 있는 곳이죠. 서초 세무서, 동작 세무서, 우리 영등포 세무서 다 있잖아요. 그럼 다 관할 세무서 다 지나가는데 그거마다 다 자를 수 있나요? GPS로? 말이 안 되죠. 부동산 매매도 전국 각지에 있는 땅 다 팔아요. 부동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잡고,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얘 잘 내는지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고 임대업은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건물 주인만 바뀌잖아요. 그럼 사람 따라다니는 게 더 피곤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봐서 관할 세무서장이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지금 우리 사업장이에요. 그럼 그 사업장에서 누가 동업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도 우리 가게가 어디 있는지, 음식점 한다면 거기 세무서장이 우리 세금 잘 내는지 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득세로 가면 이야기 달라지는 게 사업장이 아니라 본인 집 주소지, 내 주소지에서 각자 지분율만큼 세무서장이 잡으러 올 거예요. 이거는 집 주소지인데,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같이 동업하고 있는 가게, 거기 그 세무서장이 우리를 관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법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세법마다. 자, 그럼 우리 사업장 단위로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데 본사가 강남에 있고 공장이 저기 외곽지에 있고, 그리고 직매장도 어디 시내마다 다 있겠죠. 그러면 각각 사업장마다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도 각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내요. 그거 판 건가요? 판 거 아니죠. 세법도 별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장은 원재료 사오는 매입세액만 있지 물건 팔지 않죠. 직매장만 보내니까 매출세액이 없죠. 직매장은 그거 받아가지고 물건 팔기만 하니까 매출세액만 잔뜩 있겠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하는데 실제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신고할 때마다 가짜 신고하고 돈 내니까 이게 엄청 불합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특례를 두 가지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예요. 자, 이 제도는 이름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듯이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얘는 신고는 사업장별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우리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한 군데서 다 납부하게 되면 공장의 매입세액과 직매장의 매출세액도 한 방에 다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은 늦게 환급되고 매출세액은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달에 팔았잖아요. 1월달에 사와서 1월달에 팔았어요. 1월달에 판
팔면서 받은 매출 세액은 4월 25일 날 내야 되는데 1월 달에 사온 물건에 대해서 환급은 8월 24일 날 들어와요. 엄청 부당한 상황이 되죠. 그런 걸 여기에서 해버리면 다 합쳐가지고 납부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 주사업장을 법인은 본점을 할 수도 있고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디를 주사업장을 할 것이냐.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돼요. 우리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근데 분사무소는 안 돼요. 그냥 주사무소만 돼요. 주사무소를 어떻게 진행하냐?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제일 많은 곳을 주사업장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자, 한국 사람은 앉았어요. 자, 저도 대중교통 탄지 좀 오래됐는데 지하철 탈 때마다 늘 느껴요. 사람이 없어. 저도 이제 밤에 많이 옛날에 털리서 탔으니까 차면 앉아요. 좀 있으면 눕고 싶죠. 아무도 없으면 저 정말 눕고 싶은데 아무도 없지만 다음 역에서 누가 탈까봐 창피해서 못 눕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편하면 또 편한 건 원하죠. 자, 얘 편하긴 편한데 더 편한 좋은 방법이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자, 위하고 글자가 거의 똑같은데 한자가 틀리죠.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업자 단위라는 거, 자, 지금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김상곤 씨 누구죠? 우리 사장님. 자, 우리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가 법인은 한 개요. 법인 등록번호는. 근데 전국에 11개 지점이 있어요. 자, 사업자는 법인격체인 건 GIT 아카데미 게 하나죠. 김상곤 씨를 걔라고는 안 해요. GIT 아카데미 게 하나죠. 그죠? 그러면 걔 하나를 단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를 다. 그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일치시켜 버리고 대신 사업장별로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해요. 우리 지금 이쪽 계열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종사업장 번호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쓰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지만 그래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잖아.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저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은 소공동, 그게 1번이에요. 여기 강남은 5번이고 그래서 장소가 다르니까 종사업장 번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를 하니까 얘는 신고하고 납부를 둘 다 일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냥 이 사업자 등록번호에 일어난 거 전부 다 한 방에 신고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얘의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돼요. 자, 차이가 뭐가 있죠? 얘가 차이가 있죠. 예? 지점이 안 돼요. 주사업장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거래처를 가지고 있거나 한 거 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 많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흔히 회장님이라 말하는 그님이 서울에 안 있고 지방에 있는데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곳에 주사업장을 본사에 안 두고 자기가 돈 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주사업장은 지방에 두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있던 곳에도 본사가 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사장님, 우리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엔지니어였어요. 금산에 있었어요, 공장이.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저 맨날 경부고속도 타고 맨날 여기 갔다 올라갔다 했었어요, 금산에. 그때 주사업장 거기로 두고 있었거든요. 사장이 여기를 안 두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도 둘 다 비슷해요, 쓰면. 자, 얘들의 차이는 알겠죠?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 통일시킨다는 걸로 나중에 지문 나오면 다 읽어보면 이해가실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다 사업자 등록번호 다 따로따로 있는데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기억하세요. 개인도 된다. 여러분이 떡볶이 집 차렸는데 잘 돼.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또 낼 수 있잖아. 내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안 어려워요. 옛날에는 지금 이름은 신청제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신청하고 신고하고 차이가 뭐죠? 신청은 승인을 득해야지 효력이 발행하는 거고, 신고는 고지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럼 안 되는데 연락 오면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연락 안 오면 그냥 되는 게 신고고 신청인데, 지금 현재는 신고인데 옛날에는 신청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름은 신청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2006년도 이전까지는 이 두 개를 쓰려고 그러면 우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었어요. 아무래도 ERP 시스템을.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K랩하고 스마트A가 전부 다 ERP의 모듈을 빼온 거예요. 다 연결이 되면서 그 조문을 빼면서 그냥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어서 신청이라고 말하지만 그 네모 박스에 체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신고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시험에 이걸 맹점을 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신청은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신청이라는 글자만 보면 승인 득해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자, 다음. 자, 우리 339페이지에 뭐 직매장, 하치장 적혀 있는데, 우리 그리고 그 아래 임시사업장 적혀 있죠. 표를 가지고 보시면 직매장은 당연히 사업장이 맞죠. 공장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공장하고 별도의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맞으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데, 옆에 하치장이 있죠. 하치장은 창고는 맞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 생각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외곽순환로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물류센터 있죠. 거기인데 거기서 우리 회사가 물건 빼요. 자, 물류 파는지 창고로 쓰는지 아나요? 뭐죠? 그런데 거기를 창고로 쓰면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으로 안 보고 여기를 창고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네 여러분 사무실 옆에 창고 하나 얻었다고 세무서 가지고 하치장 개설 신고하러 왔다 그러면 당신 왜 왔냐고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하치장은 창고는 맞지만 그 옆에 있는 그냥 창고가 아니고 얘는 정말 하치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누가 봤을 때 이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창고로 쓰는 거예요. 임시사업장은 바자회 같은 곳 있죠. 우리 그 행사하는 데 보면 부스 차리고 있는 거. 그럼 이 임시사업장 있는 것도 당연히 과세사업장은 맞아요. 그런데 별도 그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게가 있는 게 잠시 일부가 나왔다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장은 아니에요. 기존 사업장이 포함되니까 사업장으로 본다라고는 하지만 별도의 새로운 사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346페이지로 가서 과세 거래를 볼게요. 자, 먼저 과세 거래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면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럼 하나가 없다. 뭐가 없죠? 이 글자만 가지고 딱 보면 용료의 수입이 없죠. 그죠? 용료의 수입이 없다. 그건 기억하시고. 그럼 자, 우리 먼저 재화라는 건 형체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스 형체가 있나요? 근데 재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돈을 주잖아. 전기도 그렇죠. 그런 거 다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전부 다 우린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팔면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재화의 공급은 둘로 나눠요. 첫 번째, 실질적 공급. 두 번째, 간주 공급. 다른 말로 공급 의제라고도 하는데, 자, 실질적 공급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347페이지에 첫 번째 매매계약. 이 매매자는 하나는 팔매고 하나는 살매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팔으면 당연히 우리 물건 팔았다고 하잖아요. 자, 두 번째 가공계약. 자,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도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도 혹시 여러분 용역도 고민하실까봐 펜션 장소 제공해주고,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머리 자르는 거 기술,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넘기는 게 아니고 장소나 기술 주는 그런 게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럼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의 기준점이 뭐냐면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조금이라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하나도 부담 안 하면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라고 적혀 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 천에다가 색깔 입히는 염색 공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천을 만드는 회사가 천 만들었으면 저한테 색깔 입혀달라고 의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의뢰했을 때 천만 주면서 저한테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에다가 노란색 색깔을 입히는데 여기에 주요 자재는 노란색 염료죠. 그걸 우리 회사가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화의 공급이 돼요. 이걸 염색 다 해서 인도했을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그런데 천 만드는 회사가 이상한 색깔의 염료를 주면서 이 색깔을 좀 입혀주세요 준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준 천에다가 그 사람이 준 염료를 쓰고 저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하죠. 이런 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역의 공급은 이걸 넘길 때가 아니고 염색 다 하면 색깔 다 입히면 그때가 공급 시기가 돼서 끝나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나누는 이유는 공급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나누는데, 공급 시기가 틀리다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날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3월 30일 날 염색 다 했어요. 그리고 4월 1일 날 이걸 넘겼어요. 그럼 용역의 공급이면 3월 30일 날 염색 다 한 게 공급 시기니까 일기 예정 때 신고해야 되고, 재화의 공급이면 4월 1일 날 넘겼으니까 인도할 때니까 7월 25일 날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신고 기간이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구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방금 천에다가 뭔가 넘기는 게 눈에 보이잖아. 또 우리 교환계약, 회계에서도 그렇지만 세법도 팔고 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하면 물건 주고받는 게 눈에 보이죠. 물건 주고받는 게 눈에 보이잖아, 교환하니까. 그래서 실질적 공급인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인다, 이거 너 판 걸로 부가가치세 받아서 거래징수해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현물 출자, 경매, 수용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있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이 아니고 이런 거 우리 TV에서 본 적 있죠.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00원, 200원 이런 것들. 저 그거 보면서 혼자서 웃었어요. 저 TV에서 1억 2천, 뭐 1억 5천 그러길래 부가세법 뉴스 보면서 와, 저게 부가세가 1200, 1300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가세 별도로 부르는 거거든. 그럼 받아갈 때 그 입찰소에서 부가세까지 해서 받아가지고 돈은 그 사람 주고 부가세는 세무서에 내요. 그게 대리납부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혼자 웃기더라고.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씩 올라가, 100만 원씩 올라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가세법 마음은 훈훈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간주공급 볼게요. 자, 간주공급은 간주,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느낌 오시나요? 뭐 한글로 간주하겠다, 안 했는데 한글로 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의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잘 쓰나요? 잘 안 쓰죠. 의제도 안 했는데 한글로 보겠다고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성격은 조금 틀려요. 사실 틀린데 얘네들 섞어 쓰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공부한 거 완벽하게 복습하고 오세요. 내일 연결해서 할 거예요. 딱 이야기했어요. 내일 딱 만났는데, 여러분 만났는데 어제 복습하고 오셨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시끄러워요, 한글로 할게요. 이게 반대급부를 안 받아주는 게 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고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맞춰서 할게요. 반대급부를 들어주는 게 의제예요. 두 개 느낌이 다르죠. 얘는 강제성이 큰데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간주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자, 취지만 알면 나머지는 같이 글만 읽어도 알아요.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자, 그럼 우리 과세 사업자는 우리 다른 과세 사업자한테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 회사 여기가 매입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어요. 그럼 얘는 우리한테 거래 징수를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나는 매입 세액 100원을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1기에 샀다라고 볼게요. 1기에. 근데 나는 이번에 산 물건을 못 팔았어요.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공제해 주겠다. 그 말은 썼든 안 썼든 빼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못 팔았으니까 매출세액은 0원이고 근데 내가 투자한 세액은 100원이니까 마이너스 100원이 되어서 얘를 환급을 받겠죠. 100원을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업자인 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안 하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이 100원을 나한테 돌려준 이유는 뭐죠? 그렇죠. 언젠가는 너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넌 누구나에게 재화의 공급을 하고 매출 가격 얘가 시가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300원의 매출 세액을 받아서 한마디로 언젠가는 매출세액 300원을 받아서 너는 매출세액 300원이고 얘는 이미 돌려받았으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서 이 300원을 언젠가는 납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얘를 지금 100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용했던 아니면 얘를 했던 어떻든 간에 해준다는 개념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 매출세액을 받는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납부를 안 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얼마나 괘씸하고 서운하겠어요. 난 너가 이 300원을 줄 거란 믿음에 너가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데도 매입세액 공제해 줬는데 얘가 딴짓거리 했죠.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하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뭔 짓을 하는 놈이든 매출세액 창출하면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거 다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제는 다 해줄게인데 안 하죠. 그냥 비속어로 꺼져 그러는 거예요. 넌 오지 마. 그래서 면세사업자하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없는 거하고 하니까 나 사업자인데요. 가. 넌 매출세액 창출 안 하잖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 안 했잖아. 엄청 열받겠죠. 그럼 100원 돌려달라?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1,000원에 사왔던 말든 그건 너 사정이고 시가 얼마야? 3,000원이요. 그러면 너 그냥 얘 3,0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세금 가지고 와. 이게 간주공급이에요. 안 팔았는데도 팔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걸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그냥 얘 1,100원에 사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쓰려고 그냥 내가 먹으려고 내가 딴 데 쓰려고 그냥 부담했어요. 그럼 얘를 안 파는다고 해서 서운할까요? 서운하면 부가세법 이상한 놈이죠. 난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죠? 그래서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우리 사업의 사용을 과세 사업에 사용해서 매출세액을 창출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이걸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해서 매출세액을 창출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지금 내가 사업에 안 쓰고 그냥 내가 써버린 거야.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지나가다 직원한테 너 써봐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거래처 직원한테 그냥 막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가이세법은 화가 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가 전제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자가공급이라고 있죠. 348페이지에. 자, 자가공급이라는 건 너가 써버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써버렸어. 자, 첫 번째가 면세사업 전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전용이라는 말은 용도를 전환시킨 거예요. 용도를. 자, 부가세법 규정에서 뒤에서 나중에 제가 외우라고 할 거예요. 내일 외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가세법 규정에서 너네가 면세사업에 쓴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 과세사업에 쓴다면 공제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과세사업에 쓴다고 해서 공제를 받아놓고선 이걸 면세사업으로 용도를 전환시키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팔아버렸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면세사업 전용이에요. 처음부터 사올 때에 면세사업 쓰니까 공제 안 받을게요 하면 끝나는 걸. 그러면 원가로 100원을 날릴 거를 괜히 100원 공제 받았다가 300원을 판굴해서 200원 날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간주공급의 특징인 거예요. 다음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쓴 거. 자, 비용업용 소형승용차라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인데 아직도 시행규칙에 적혀 있어요. 자, 일단 용어를 하나씩 떠보면,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이라는 건 매출세액 창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하는 걸 영업이라는 건 회계 이야기고, 부가가치세법은 그거 상관 안 해요. 매출세액 창출하면 영업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죠. 이걸 영업용 차량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승용차가 있는데 이걸 우리 회사 업무 매출세액 창출하는 업무에만 쓸지 밥 먹으러 갈 때 쓸지 여행 갈 때 쓸지 어떻게 알아? 부가세법이 그 수많은 몇천만의 사업자들 사무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 먼저 기억하실게. 아이고.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업무용은. 그럼 여기에 소형승용차를 볼게요. 자, 우리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럼 중형승용차는 어떤 차를 이야기하죠? 몇 cc? 3,000? 그럼 대형은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건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만든 기준이에요.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세법은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혹시 있는 차 아나요? 축제카라고, 카니발. 그런 차 아시나요?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봉고. 자, 그 차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톨게이트비 어떤 요금 나오죠? 소형승용차 나와요. 그죠? 그래요. 다음에 한번 누구 타면 도로교통법이나 세법에서 중용차는 미니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는 전부 다 소형승용차예요. 방금 말했던 CC 따지는 건 자동차 회사가 만든 거고, 자기들 만든 거고, 세법은 도로교통법인 세법은 똑같아요. 그럼 대형차는 45인승 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고 다르게 생긴 건 특수 차량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이 소형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개별 소비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비영업용이 아니고 원래 영업용도 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제하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이라는 서식에가 안 바뀌어서 지금 아직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인데 여기에서 개별 소비세가 없는 차가 뭐가 있을까? 소형차 중에. 맞아요. 수수 없어요. 그리고 경차가 개별 소비세가 없어요. 그래서 경차는 여기 규정에 안 들어와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경차가 1000cc 이하죠. 그죠? 오토바이가 125cc 이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우리 승합차는
9인승 이상의 개별 소비세가 없죠. 걱정 마세요. 이따 나중에 제가 다 외우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다 외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9인승 이상이라든지 1000cc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매출세액 창출하는 거에 관여 안 하는 걸로 볼 거예요. 그럼 부가세법이 매출세액에 창출한다고 보는 자동차는 어떤 차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차가 있어요. 택시. 걔는 존재 이유가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가세법에 봤을 때는. 그는 애를 영업용 차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업용 이제 부가세법 말할 때도 렌트카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근데 만약에 화물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공장의 화물차. 우리 공장에서 집 나르려고 화물차를 샀어요. 이 화물차를 밥 먹으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데이트 가려고 샀다고 하면 그 놈이 이상한 놈이죠. 그죠? 한마디로 이 화물차는 우리 회사 업무에 쓰기 위해 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업무에 쓴다고 그러면 얘는 뺄 거예요. 얘는 CC 뭐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우리 업무용이면 영업용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거는 1000cc 초과한 차량이나 8인승 이하 차량이나 이런 차들 있죠. 그 차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걸로 안 볼 건데 거기에다가 매입세 공제받은 물건을 써버리면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하겠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거. 자, 직매장 완초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다음 349페이지에 개인적 공급 있죠.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자,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예요. 노트북 만드는 회사인데 명절 이번 추석 때 직원들한테 이 노트북 한 대씩 써봐라고 줬어요. 자, 엄청 좋은 회사죠. 그 우리 회계서도 좋아하고 법인세법도 좋아해요.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 한도 없이 비용 다 인정해주고 회계서도 복리후생비예요. 하지만 어이없는 세법이 하나가 있죠. 부가가치세법. 그 노트북 만들려고 안에 들어간 부속품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건데 얘는 지금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이건 사장님이 가져간 게 아니고 직원을 주든 뭘 하든 창립기념 행사품으로 주든 부가세법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사업하고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제 받아놓고선 그 짓 하면 개인적 공급, 개인한테 줘버렸어 해서 전부 다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온 가격이 아니고 두 번째 시가로 팔아버렸다 할 거라는 거예요. 시가로. 그럼 이 시가의 10%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전제를 붙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제 받지 말라고. 그러면 사온 가격의 10%를 우리는 그냥 공제 안 받게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공제 받는 의사표시는 과세사업에 써서 매출세액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징벌 효과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업상 증명. 자, 이건 접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접대한다고 매출세액이 창출할 거라는 생각은 부가세법이든 모든 세법이든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다 줘버리면 이거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또 규정에 접대 관련 세액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제 받았잖아. 그럼 접대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갖고 접대했잖아. 사업상 증명. 거래처에 줘버리면 얘도 팔아버린 걸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제가 이론에 자주 나오는 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개인적 공급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경우에 우리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라고 제가 작업 3종 세트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보는 예외예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우리 회사가 매입세 공제 받아서 지금 그냥 줘버려도 그거는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죠? 또 혹은 직장 체육대회, 직장 연회비 이런 것들 할 때는 쓰는 거는 판 걸로 안 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폐업시 잔존제가 적혀 있죠. 폐업시 잔존제가. 자, 우리가 사업하고 있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어쩌다 한 개 팔든 간에 팔면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내죠. 그죠? 내가 사업 문 닫았어요. 부가세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비사업자가 됐네. 부가세법은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비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러면 폐업한 날에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남아있는 매입세 공제받은 모든 재고자산을 다 팔아버린 걸 할 거예요.
심지어는 쓰고 있는 유형자산도 감가상각이 세법 생각하는 거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그게 우리 간주공급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사업을 하도록. 그게 포괄적 양수도라고 해요. 제가 옷가게 하다 망했는데 딴 사람이 옷가게를 하겠다 해서 넘기죠. 그럼 그 옷가게 한 세람은 또 옷 팔면 보아세 낼 거잖아. 그럼 보아세 보면 기분이 안 나쁘겠죠.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제가 하고 있던 걸 넘겼어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나는 폐업, 이제 받는 사람은 개업인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건 경영자가 바뀌는 거고.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아니고 파는 사람은 폐업인 거예요. 사는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개업인 거기 때문에 그때 이 폐업이 그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넘기려고 용어 쓰는 거예요. 재고를 안고 있는 업종들은. 아니면 지금 재고 안 팔려 죽겠는데 이거 팔았다고 버스 달라 그러면 환장을 누르시죠. 그래서 재고떨이 한 아저씨가 이소 가방 가지고 나타나요. 공장 같은데 이제 문 닫으려고 그러면 그 소개해가지고 우리 뭐 행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도 한데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사이사이에 전부 다 특징이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만이라고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기본 전제 조건 썼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거 누구한테 판 건가요? 그러면 누구한테 판 것도 아니니까 부가세 받았다고 증빙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얘는 증빙이 없는 거래들이에요. 과세거래예요. 얘는 지금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다. 자, 이 세 개가 큰 특징이에요. 근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보면 자, 담보 제공은 오늘 우리한테 회계상 거래도 아니었죠. 우리 앞에 그 1억인가 빌릴 때, 2억인가 빌릴 때 1억 5천짜리 땅 했던 거 제가 거래 아니라 죽어버렸잖아요. 세법에서도 이건 거래로 안 보는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앞에 말했던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제가 장사하다가 이 장사를 그대로 넘기는 거. 그럼 다음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죠. 포괄적이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넘기는 걸 포괄적 양도라고 해요. 또 조세의 물납, 세금의 물건 내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조세의 물납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나 아니면 지방세에서는 이 조세의 물납을 허용을 해요. 왜냐면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 현금을 하나도 안 주고 떠나셨어요. 엄청 슬프겠죠. 근데 봤더니 100억짜리 건물 3개만 따로 주고 간 거야. 좋은 건가요? 그럼 바로 며칠 있다가 나한테 다가오는 시련이 뭘까요? 상속세 내야지. 그럼 300억치 받았죠? 아무 짓도 안 하면 상속은 내가 당한 거고 증여는 내가 받는 거고 다르죠. 그러면 상속세 한 40% 나와요. 그럼 120억 어디서 구할 거야? 지금 10원도 안 주셨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야 되겠죠. 건물 6개월 안에 팔릴까요? 상속 6개월 안에 내야 되는데 100억짜리는 안 팔려요. 6개월이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70%에 팔면 팔려요. 그러면 건물 2개 팔아가지고 20원 남을 거예요. 세금 내고 나면. 근데 거기에다가 또 부가가치세 너 이거 판 거라고 해가지고 세금으로 냈더니 12억 더 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세 물납은 이제 과세거래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방세도 받아요. 여러분들 TV에 보면 그 38기동대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강남구청 그 지방세제과예요. 국세청은 물건으로 받으러 가고 막 사람들 세금 내러 잡으러 가고 그런 찌질한 짓 안 해요. 그냥 사람 고시 못하게 그냥 다 막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냥 세금 안 낸 사람은 국세는 양반으로 얘가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국가적 혜택을 못 받도록 그냥 전부 다 막아버릴 뿐이지 통장 다 막아버리고. 근데 지방세는 잡으러 돌아다녀. 그래서 TV에 그 300년대 아저씨는 막 자동차에 막 매달리고 막 집 찾아가고 막 빵딱 집으시는 거 지방세예요. 여러분들 영등포 사시는 분 있나요? 영등포 세무서 가면 영등포 세무서 가보신 적은 있나요? 건물 예뻐요. 근데 못 찾아요. 처음 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무서 건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근데 거기는 앤틱풍에 막 덩쿨도 있고 뒷면에 그래요. 왜냐면 목화 예식장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 세무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못 찾았어요. 내 뒤쪽 영등포 구청령인가 내려가 뒤로 갔는데 한번 봐도 세무서가 내가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 세무서가 없더라고. 근데 그 뭐 고용지청도 이상이 생겼던데 세무서는 더 이상이 생겼더라고. 그 가보시면 그게 조세 물납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공매, 강제의 경매 뭐 적혀 있는 거 있죠. 국세징수법 여러분도 공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뭐 경매 물건 산다, 공매 물건 산다. 공매 물건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 시장에 나온 거예요. 세금 안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매 당했는데 이걸 팔았다고 부가세 또 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매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안 돼서 민사로 들어와서 내 물건 압류 넣어서 그 경매 나간 걸 경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들 피곤하시니까 좀 쉬었다가 용역이 공급하고 자회 수입 보고 그리고 또 뒤쪽에 필요한 거 몇 개만 더 볼게요.